안녕하세요. 바이오멘토 현은석입니다. 네, 4강 사람의 물질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순환계를 배웠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쭉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사람의 물질대사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노폐물은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파트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 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쌤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우선 확실히 나올 거 먼저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격가지로 좀 자세하게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우선 쌤이랑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멘토스 포인트는요, 무엇이냐면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물질의 흡수와 이동,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배우고 있냐면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들이 뭔가 세포호흡을 잘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랬을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먼저 잘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포호흡을 하면 노폐물이라는 것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애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바깥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영양소와 소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세포호흡을 하려면 영양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호흡 1단원에서 배울 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영양소가 포도당이거든요. 근데 그 포도당만 세포호흡에 이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것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이용하는 영양소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 먼저 접근을 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영양소요. 영양소는 세포호흡에 이용되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바로 영양소입니다. 세포호흡 이렇게 빈칸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그러면 영양소는 어떠한 애들이 있느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영양소 하면 우리가 뭐 탄단지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도 영양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무기, 염류 이런 것도 영양소, 비타민도 영양소.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웠으니까 우리는 지금 세포호흡에서 쓸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만 먼저 체크를 하자라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은 3대 영양소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자, 어떠한 에너지 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탄수화물은요 g당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단서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학교 이제 출제자,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 정도는 외우고 학교 시험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고 시험을 보자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랑 똑같아. 그래서 g당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g당 얼마냐면 9kcal. 그렇지. 9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좋아. 그럼 얘네들을 세포가 이용을 해서 세포 호흡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크기가 세포가 가져다 쓰기에는 꽤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얘네들을 세포가 흡수 가능한 수준까지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분해를 하느냐? 최종 분해 산물. 이거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탄수화물은요, 단당류요. 단당류까지 분해를 해야 돼요. 단당류의 종류는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있다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포도당. 그 다음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의 수준까지 분해를 합니다.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해야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은요,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죠, 얘네들은. 그래서 얘를 조금 어려워하는데 이제 그림이랑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려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쌤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영양소와 소화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소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흡수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흡수 가능한 상태로 쪼개는 거야. 자, 쪼갠다. 두 글자로 해볼까? 무엇이지? 분해야, 분해. 그래서 소화가 대표적인 분해
반응이고 얘는 뭐겠어요? 우리 물질대사에서 배웠었던 이화작용의 한 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그거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수준까지 쪼개야지만 흡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조금 더 선생님이 자세하게 그려주면 지방은요, 이렇게 머리에 꼬리 3개가 달려있어요. 지방을 학교에서 중성지방이라고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성지방 써놓고 얘네가 바로 중성지방의 정체야. 그래서 머리가 있고 꼬리 3개. 근데 이 꼬리의 정체가 뭐냐면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근데 이때 소화효소가 작용을 하면 여기에서 지방산 2개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머리에 꼬리 하나만 남죠? 그래서 이 하나만 남았다라는 의미에서 1개라는 의미의 모노 이 말을 쓰는 거예요. 1개 남았다라는 뜻이구나. 지방산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2개로 쪼개진다. 그래야지 세포가 흡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녹말 나오는 거는요, 탄수화물 중에서 대표적인 거죠. 식물들이 이제 광합성을 한 다음에 포도당을 만들어내면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해놔. 그럼 우리는 주식이 쌀 이런 거잖아. 걔네를 먹으면 녹말을 섭취하는 거거든요. 걔를 우리 몸에서 포도당의 수준까지 쪼개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세포가 흡수할 수 있다. 단백질도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흡수 가능한 상태로 쪼개지게끔 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소화계다라는 거예요. 소화계. 그래서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 말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우선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를 생각하세요. 우리 입으로 음식 먹잖아. 그 다음에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가서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고, 이 경로는 우리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씩 들어봤기 때문에 익숙할 거야.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는 우선 소화계에 속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하지만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헷갈릴 만한 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간이랑 쓸개랑 이자예요. 여러분들 같이 동그라미 쳐봐. 간, 쓸개, 이자. 얘네들은 음식물이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기관은 아닌데 소화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소화와 관련된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간, 쓸개, 이자는 소화계에 속한다. 그 중에서 쌤 급하니까 하나만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간 꼭 기억해 두세요. 간은 소화계에 속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대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대장하면 바깥으로 배출하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나 봐. 그래서 대장을 배설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많은데 대장도 소화계예요. 즉 우리 몸에서 소화시킨 다음에 흡수하고 흡수하지 못한 애들은 이제 대장이랑 이렇게 항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흡수하지 못한 찌꺼기가 나가는 것은 소화계에 속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 좋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에 대해서 이 정도 봤고, 그럼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흡수. 우리가 흡수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얘를 어떻게 흡수해서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영양소의 흡수는요,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냐면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소장에는요, 소장 벽면을 보면 이렇게 털이 막 무수히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돌기들이 막 되어 있는데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융털이라고 불러요. 이 융털을 확대해서 이렇게 단면을 쭉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 안에 관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안에 있는 관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암죽관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혈관하고 암죽관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영양소들이 흡수가 된 다음에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용성이라는 거. 수용성 애들은 누구를 타고 간다? 모세혈관을 타고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이렇게 쪼개져야지만 흡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흡수가 된 다음에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다시 지방으로 재합성된 다음에 암죽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지용성 물질은
암주간을 통해서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수용성 비타민은 BC가 있고 지용성 비타민은 ADK, 아드크가 있다 라고 써놨는데 요거까지 안 배웠다면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배웠다면 기억하셔야죠. 알겠죠? 어쨌든 크게 수용성은 모세혈관, 지용성은 암주간을 통해서 이동한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 수용성, 지용성은 다 소장의 융터를 통해서 흡수하고 이동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동 경로를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 화살표의 색깔이 좀 달라요. 수용성과 지용성의 색깔을 좀 다르게 나타냈죠. 수용성 영양소의 이동 경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장으로 우선 흡수가 됩니다. 맞죠? 그럼 소장에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애들이 수용성 영양소죠. 자, 그래서 모세혈관.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간문맥이라는 거에 연결이 돼서 간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 하면 반드시 어디를 향해서 이동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냐면 간을 지나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지나친다.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은요, 심장으로 가야지만, 최종 목적지가 심장으로 가야지만 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영양소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간과 심장으로 연결됐는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한번 말해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순환계를 제일 앞으로 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던 거거든요. 다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심장으로 들어가면 다 뭐라 그랬어? 정맥이라 그랬지. 근데 간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간정맥. 이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대정맥은 이제 온몸을 지나서 온 애들, 심장에게 온 애들을 대정맥을 통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심장의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하자, 아래 하자를 붙여서 하대정맥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도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여기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돼서 간을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온다. 그런 학생들은 간을 지나간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또는 여기에 간문맥과 간정맥까지 다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간문맥은 소장과 간을 연결해주는 관이고, 그 다음에 간정맥은 간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간정맥이다. 많이 외울 거 없잖아. 그쵸?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지용성 영양소는요, 얘네들은 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수용성과 지용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간을 지나느냐 지나지 않느냐예요. 얘네 지용성은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아까 암주간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암주간. 그래서 이 암주간을 통해서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냐면 림프관, 가슴 림프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가슴 림프관이라는 애들은 혈액이 지나가는 관이 아니라 림프가 지나가는 관이에요. 림프액이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얘네들이 이때 빗장 및 정맥이라는데, 빗장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쇄골 밑에 있는 정맥이랑 합쳐져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용성은 간을 안 거치고 여기 쇄골 있는 밑에 있는 정맥까지 올라갔다가 심장 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마지막 행선지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수용성과 지용성의 마지막 행성지는 심장이다. 그래야지만 심장이 펌핑 해가지고 온몸으로 영양소를 보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흡수된 영양소의 이동 이렇게 봤는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빈칸 있으니까 선생님이 빈칸 말해주고 갈게요. 자, 수용성 영양소는요. 자, 융털의 어디다?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해서 이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모세혈관에 빈칸 있을 거야. 빈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간문맥 거쳐서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간이죠. 간. 그 다음에 마지막 행선지를 선생님이 빈칸으로 해놨어요. 뭐예요? 심장이라는 거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요, 융털의 어디요? 암주간이죠. 암주간을 통해 이동을 하는데 림프관, 가슴 림프관, 그 다음에 빗장 및 정맥, 그 다음에 쭉 지나서 결국에는 어디? 심장. 그래서 빈칸을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들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흡계, 산소와 호흡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랑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중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물질대사라는 단원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세포가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내야지만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세포호흡에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우선 영양소가 있어야 돼. 걔를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가 ATP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영양소가 분해가 잘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산소와 관련된 호흡계를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산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호흡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호흡계 하면 떠오르는 기관이 있을 텐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폐요, 폐. 폐가 이렇게 있죠. 자, 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폐라고 안 알려주고 그림으로만 잘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 폐와 간 중에 하나이다. 맞춰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게 폐다라는 거 정도는 이미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공기가 지나가는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뻗어져 나오기 때문에 기관지라는 것들이 바로 호흡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호흡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 바로 기체 교환, 즉 기체를 흡수하고, 즉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함께 어우러져서 작용하는 기관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여기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폐포요. 기관지의 끝부분에 폐포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는 거 보이죠? 얘네들은 우리 사람의 폐포가 한 3, 4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 그 수가 많으면서 주변의 모세혈관과 기체 교환을 잘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폐동맥이랑 폐정맥 이런 거 우리 순환계에서 배우고 왔으니까 어떤 건지 기억해 볼까요? 폐동맥에는 어떠한 혈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폐자 붙으면 동맥이지만 정맥혈이 흐를 수 있다고 했었죠. 즉 얘네들은 CO2가 많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포 쪽으로 오면 여기서 기체 교환 쭉 하고 얘네를 이제 다시 나갈 때 폐정맥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폐정맥은 기체 교환 충분히 하고 산소가 많아졌어. 그래서 폐정맥은 무슨 혈? 그렇지. 동맥혈이 흐른다라는 것도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우린 자꾸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겠죠. 기체 교환. 좋아. 그래서 이 기체 교환을 우리가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폐포와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는요,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우선 결론 짓고 넘어갈게요. 확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확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것, 또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 이거를 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특징이 엄청 중요한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뭐였어요? ATP였죠. 우리 배웠던 거 ATP밖에 없으니까 그 ATP를 만약에 기체 교환할 때 쓴다라고 하면 X인 거죠. 알겠죠? 정말 잘 나오는 함정 문장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이 확산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또는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 라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분압이라는 말은요, 그냥 우선 압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분압은 사실 공기 중에서 차지하는 압력이거든요. 근데 그 압력을 계산해라 뭐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숫자로 주어지든지 아니면 여기가 어디다 이러한 위치를 알려주니까요, 여러분들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구나,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구나,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에서요, 지금 무엇이 나와 있냐면 이 폐포와 주변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외호흡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내호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포 안쪽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안내자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우리 여기 호흡계, 폐와 그쪽에 서기 때문에 좀 바깥쪽의 이미지다 해서 바깥 뇌자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느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산소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CO2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볼까?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봐봐. 여기 여러분들 빈칸이랑 같이 볼 건데요. 산소야. 산소의 이동 방향을 한번 봐보자. 폐포가 있어. 모세혈관이 있어. 조직세포가 있어. 누가 가장 지금 산소를 필요하고 싶어 할까? 필요로 할까요? 그렇지. 조직세포는 세포 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산소가 엄청 필요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져다가 폐포를 통해서 모세혈관한테 주고 모세혈관이 이제 쭉 가서 조직세포한테 준다.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폐포가 모세혈관 쪽으로,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을 해요. 그럼 모세혈관이 쭉 이동을 해서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분압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폐포 쪽에 산소의 분압이 높고 모세혈관의 산소 분압이 낮아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압인 개념을 안 배운 학교가 있다면 그것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지만 우리 그래도 뭔가 좀 막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이해하고 그렇구나 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면 더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는 조직세포가 산소가 필요하니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가는 건 알겠는데 그랬을 때 분압이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죠. 분압 차이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보다 분압이 더 높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렇다면 이제 세포호흡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산소를 가지고 영양소를 분해했어. 그랬더니 나오는 생성되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CO2요. CO2가 이제 생성을 되니까 이 CO2의 이동 경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 CO2는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하면서 많이 발생을 시켰겠죠? 그래서 이 조직세포의 CO2 분압이 높습니다. 그 다음 모세혈관의 CO2 분압보다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CO2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즉 반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럼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서 분압이 누가 더 크냐? 모세혈관에서 CO2 분압이 더 커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폐포는 기관을 통해서 대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CO2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배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체 교환의 원리는 분압차에 의한 그 압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확산이구나. 에너지를 쓰지 않는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이 부분 이해하고 여기랑 연결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기체 운반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운반이 되느냐. 우리가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산소는 이동을 해요. 그랬을 때 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우리 몸의 어떠한 시스템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순환계입니다. 순환계를 통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전달된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조직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해서 CO2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는 적혈구와 혈장을 통해 순환계를 통해 폐로 전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을 이동시켜주는 거는 순환계다. 그러면 우리 기체 운반에는 순환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니까 앞에서 배웠던 순환계와 호흡계를 또 연결시켜야겠죠. 선생님이 잠깐 연결을 시켜서 말해보면 지금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산소가 필요해. 맞아? O2가 필요한 거죠. 이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누군가가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 대기에서 폐포로 가져왔어? 그러면은 얘를 운반을 해주는 건 순환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이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산소들을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고 심장에서 이제 대동맥으로 온몸으로 산소를 보내주면 조직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와 기체 교환을 하는 거죠. 산소를 세포한테 막 줘. 그러면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CO2가 발생하면 그 CO2를 다시 운반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정맥과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와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포와 기체 교환해서 대기로 보내버린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거 정도 쉽게 할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폐물의 생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랑 지금 얘기를 할 때 호흡계랑 순환계를 통해서 CO2가 이제 생성되고 배출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CO2 만들어지고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CO2만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생성되는 노폐물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세포호흡에 쓰였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이 영양소의 구성 원소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거를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어요. 먼저 볼게요. 탄단지, 그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탄단지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구성 원소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3개가 있어요. 3개를 이렇게 불러볼게요. 초우라고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봅시다. 초우. 자, 뭐냐면요. CH5예요. C는 뭐죠? 탄소. 얘는 수소, 산소. 얘네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요, 탄수화물, 지방은 CH5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단백질은 초 말고도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얘예요. 얘. 질소라는 것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노폐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은 사실 CH5N 기본으로 가지고 촌 가지고 S 황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촌스라고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이 S, 황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N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생성되는 노폐물은요 간단해요. 우선 CHO, 초가 있으면요 노폐물이 CO2와 H2O가 생성이 됩니다. CO2는 이산화탄소죠. H2O는 물입니다. 굳이 그건 안 쓸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화학식이니까. 지방은요 마찬가지로 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CO2와 H2O로 구성이 이런 애들이 생성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단백질은요 질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2하고 H2O가 생성이 되지만 세포 결과 무엇도 생성이 되냐면 NH3라는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암모니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NH3까지 기억해두면 더 좋아요. 근데 화학식에 또 우리 골머리를 썩는 학생들은 암모니아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이 암모니아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노폐물이라고 부르냐면 질소성 노폐물 이렇게도 불러요. 아, 단백질은 구성 원소에 질소가 있으니까 노폐물이 생성될 때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이 있구나. 걔의 정체는 암모니아구나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암모니아가 여러분들 독성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이 독성을 먼저 좀 약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노폐물의 배설 경로 한번 봅시다. 자, 노폐물의 배설 경로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선생님이 이 그림을 놔뒀는데요.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기억을 해봐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나올 표로 기억을 해 두셔도 되는데 같이 볼게요. 탄수화물을 이제 소화시켜 가지고 포도당까지 분해를 한 거예요. 그럼 이 포도당을 세포호흡에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노폐물이 나오게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따라서 화살표를 쳐봅시다. 누구하고 누가 만들어졌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 왜? 얘의 구성 원소가 초니까, CH5니까. 그렇죠? 그 다음 지방도 마찬가지로 구성 원소 초니까 얘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만들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미노산, 단백질이 이제 소화돼서 아미노산까지 만들어졌을 때 초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물과 이산화탄소 이렇게 만들 텐데 얘네들은 거기에 더해서 질소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든다?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좀 높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독성을 좀 약화시켜요. 이 독성이 좀 약화된 물질이 요소입니다.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켜주는 기관, 얘의 정체는 바로 간이에요. 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간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을 잘 보호해야 돼.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바로 이 간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또는 간에서 요소가 합성된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노폐물들은 누구를 통해서 배설이 일어나느냐, 배출이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면 폐를 통해서요. CO2 나간다라고 했었죠. 아까 호흡계 기체 교환에 의해서 폐를 통해서 CO2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물은요. 콩팥을 통해서 오줌의 형태로 배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의 형태로 폐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 어떻게 물이 폐로 나가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수증기의 형태로 나가는 거야. 됐죠? 그리고 요소는요. 마찬가지로 콩팥을 통해서 오줌의 형태로 배설이 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노폐물의 배설 경로 봤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이 빈칸을 막상 딱 채우라고 하면 또 잘 못 채우고 하나를 빼먹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 일부러 표에다가 빈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채워봅시다. 이산화탄소요. 날숨을 통해서 배출된다. 그렇죠? 우리가 들숨 날숨이라고 표현해요. 숨을 들이마셨다. 들숨, 뱉었다. 날숨. 그러면 이때 관여하는 기관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고요. 물은요. 수증기의 형태로 날숨을 통해 배출이 될 수도 있고 오줌의 형태로 배출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관을 다 써줘야죠. 뭐도 있고 폐도 있고 콩팥도 있다. 암모니아는요. 어떻게 해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후에 오줌의 형태로 배출된다 그랬죠? 어디를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쓸 줄 알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노폐물의 배설 경로까지 다 보면서 우리가 배설계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계들, 우리가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배웠던 그 여러 종류의 기관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하느냐라는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로 합치셔야 돼요. 그 과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조직세포를 먼저 기준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조직세포가 우리 몸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애들이 에너지를 만들려면 세포호흡을 해야 되는데 세포호흡에 필요한 게 뭐였냐면 영양소였어요. 대표적으로 배웠던 게 포도당이 있었지만 포도당만 쓰는 건 아니라고 했었어요.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을 받아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무엇이 발생하느냐? 이산화탄소와 다른 노폐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렇다면 우선 얘네들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영양소는 우선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이 돼서 왔어요. 산소도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이 됐죠. 근데 이 영양소를 처음에 가져와서 흡수 가능한 상태로 만든 거 뭐였냐면 소화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흡수 가능한 상태로 만들면 흡수가 일어나고 순환계를 통해서 왔다라는 거고요. 산소요. 산소가 들숨에 의해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호흡계에서 그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서 순환계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한테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얘네들이 생성한 세포 결과 생성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또 마찬가지로 순환계가 이동을 시켜주죠. 그래서 배설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호흡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호흡계 폐를 통해서 나가는 게 이산화탄소였고요. 그 다음에 콩팥, 배설계의 콩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물과 그 다음에 질소성 노폐물, 그쵸?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켜서 가는 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기억을 해두시고 선생님이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주고 싶은 거는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흡수하지 못한 영양소나 찌꺼기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대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관여하는 기관계 말하세요 라고 한다면 배설계 아니고 어디라고요? 소화계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까지 선생님이랑 한번 쭉 봤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이 그림을 여기에서 설명드린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 정리 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앞부분에 존재를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다 한 말인데요. 결국에는 호흡계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계다라는 뜻이고요. 소화계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여, 즉 흡수 가능한 상태로 분해해서 몸속으로 흡수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애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영양소 흡수했고 산소 흡수했으면 운반은 누가 해주느냐? 순환계가 해주는 거죠. 소화계를 통해 흡수된 양분과 호흡계를 통해 흡수된 산소를 세포로 운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질소 노폐물을 호흡계와 배설계로 운반을 해준다. 그래서 배설계는 질소 노폐물과 물을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작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려고 우리가 여태까지 다양한 기관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 그림에서 하나 정도 체크해 둘 거는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생명과학은 정말 그림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보통 한두 장에서 잘 끝나지 않아요. 보통 기본 3장 정도 받을 텐데 그림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여기서도 그림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 아까 선생님이 호흡기 할 때 얘기했지만 폐 그림 나올 수 있어요. 얘가 폐라고 안 주어진다니까? 이렇게 주고 폐 맞춰봐 라는 거 주어질 수 있고요. 심장은 여러분들 좀 잘 골라낼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간 잘 나와요. 간 약간 부메랑 닮았죠. 어쨌든 이 간도 모양을 기억해 주시고, 위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한 번씩 눈으로 자주 익히세요. 알겠죠? 콩팥도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우리 콩 모양을 닮았어. 강낭콩 모양을 닮았어. 그래서 걔네들 콩팥 기억할 수 있겠죠. 걔네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 대표적인 기관 그림이 나오면 무슨 기관계를 뜻하는구나 라는 것도 눈에 잘 익혀두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까지 봤고,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이 바로 요 실험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요 실험은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 생명과학원은요, 학교마다 다 교과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7종 정도의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 다 실려 있는 실험이 바로 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학교 시험에 잘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실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괜히 겁먹을 필요 없기 때문에 아, 정말 쉬운 실험이다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우선 제목은요, 콩즙으로 오줌 속 요소를 확인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오줌 속에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콩즙을 사용했다라는 것인데요. 우선 배경 지식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BTB 용액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이 BTB 용액은요, 지시약이에요. 지시약이어서 얘는 수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산성이랑 중성이랑 염기성에서 각각 색이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산성에서는요, 얘네들은 노란색을 나타내고요,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 또는 여기에도 나왔지만 푸른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그냥 간단하게 노초파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앞글자 따서 산노 중초 염파 이렇게, 이거를 알려주는 시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노초파 정도는 기억을 하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이제 12홈판이라는 판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12개의 구멍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8개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증류수 2ml씩을 여기에다가 놨고요. 그 다음에 요소 용액을 또 마찬가지로 2ml씩, 그 다음에 모둠원 1하고 2가 있는데 오줌을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사람 2명을 놔둔 거는 그냥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놔둔 건데, 그냥 사람 1명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봤더니 증류수랑 요소 용액은 색을 거의 안 나타내고 오줌은 약간 노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첫 번째 줄에다가는요, BTB 용액과 증류수를 섞어서 넣었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다가는 뭘 넣냐면 BTB 용액과 생콩즙을 2ml 해가지고 똑같이 넣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 BTB 지시약은 똑같이 넣어줬는데 증류수냐 콩즙이냐 이 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양은 똑같이 넣어줘야죠. 우리 배웠었던 1단원에서 배웠었던 그 통제 변인 맞춰준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색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면 지금 봤을 때 지금 얘는요. 증류수에다가 BTB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얘는 초록색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거기에는 옅은 연두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조금 옅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냥 초록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중성 상태라는 거죠. 왜? 중성일 때 초록색을 나타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요 이제 어디에다가 넣었냐면 BTB 용액과 생콩즙을 떨어뜨리고 시간이 좀 지났겠죠. 한 20-30분 지난 다음에 색 변화를 보니까 얘는 노란색으로 나타났어요. 자, 얘는 어떤 애들이냐면 그냥 단순히 증류수에다가 콩즙을 넣은 상태거든요. 증류수에다가 콩즙을 넣었더니 BTB 용액과 반응을 해서 노란색을 띄었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바로 콩즙은 노란색을 나타내니까 산성이다. 실제로 생콩즙은 약한 산성이에요. 아, 산성이어서 노란색을 띄었구나. 이거 그냥 단순히 색으로 무슨 액성을 가지는지 알아본 실험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 옆에는요 선생님이 거기에 옅은 푸른색이라고 써놨지만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세요. 파파파. 자, 파란색으로 나왔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파란색, 원래 초록색인데 파란색으로 변했다라는 거는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모두먼 1, 2도 마찬가지로 중성에서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분석 나옵니다. 요소 용액과 모두먼 1과 2의 오줌에 생콩즙을 넣은 후에 색 변화가 일어난 이유, 즉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색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 우선 초록색은 중성이었고 파란색은 염기성일 때 나타나는 색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콩즙에 효소가 들어있어요. 어떤 요소가 들어있냐면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유레이스 효소는 어떠한 작용을 하냐면요. 요소와 만나게 되면요. 얘를 암모니아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가 이제 물에 녹으면요. 암모늄 이온이라는 걸 형성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액성이 바뀌거든요. 염기성으로. 그래서 요소가 암모니아로 전환되면서 액성이 무엇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염기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 무엇이냐? 오줌에는 뭐가 들어있다? 요소가 들어있다. 지금 봐봐요. 오줌이 요소하고 똑같은 색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오줌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야?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콩즙으로 오줌 속에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콩즙을 넣었더니 색 변화가 요소 용액이랑 똑같이 일어났으니까 오줌에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간단한 실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시학의 이 배경 지식 이거 하나 외우는 게 귀찮아서 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학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들을 변형해서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귀찮아하지 말고 꼭 공부하자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랑